안녕하세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죠. 네. 네. 우리가 그 작년에 대한상공회에서 ESG TV 촬영한 지 벌써 한 6, 7개월 지난 것 같아요. 그것밖에 안 됐나요? 한 그쵸. 6년은 된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네. 너무 바빴어요. 바빴죠. 네. 특히 더 바빠지셨을 것 같아. 사실 작년에 뭐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우리 이제 기업들이 써야 되는 어떤 보고서 공식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또는 뭐 내부적으로 ESG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회를 구축하는 일, 또 이사회 중심의 경영, 인권, 최근에는 이제 노조라든가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들 이런 등등 너무너무 강론적인 ESG 경영에 대한 논의가 화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뭘까요? 사실 이렇게 많은 복잡성에서 ESG 경영을 이제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는 의사결정을 도출하고 또 우선순위 있게 그것들을 경영에 녹여내는 일들입니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거버넌스, G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 거버넌스라는 것도 사실 사례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또 초청하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었잖아요. 사실 고민을 조금 했었습니다. 고민. 우리 이제 중소 중견 기업들에 있는 많은 실무자들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 또 회장님들께서 ESG 경영을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지배구조, 거버넌스 하면은 걱정이 되시거나 아니면 우린 아직은 시기상조야라고 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거버넌스를 잘 시작할 수 있는 노하우나 같이 어떤 지식을 공유한다라는 측면에 분들을 좀 섭외하는 거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번 거버넌스 편을 또 빛내주실 두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기업 소개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HK이노엔에 근무하는 김기호라고 합니다. 아마 HK이노엔은 좀 낯설 겁니다. 이름이 한국플마 계열사고요. 대중들에게는 가장 알려진 거는 컨디션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 이렇게 하시면 아마 쉽게 HK이노엔을 기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수학 기획팀을 맡고 있는 이영주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수학은 이수그룹 계열사고요. 저희는 세제 원료 생산 판매로 시작해서 최근에는 스페셜티 케미칼 컴퍼니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룹장님도 시청하시는 분들이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지평 ESG 센터의 전략그룹을 맡고 있는 이준희입니다. 네, 저는 ESG 고객 경영 솔루션 콘텐츠 이제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5세컨즈의 남석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사실 거버넌스를 매우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구조원의 어떤 평가라든가 또는 글로벌 평가기관들의 지배구조나 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 내역들을 보면 사실 우리 중소중견들이 쉽게 공시하거나 활동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려워서 사실 우리는 먼 얘기다, 이거는 우리랑 맞지 않는다, 이러한 걱정보다는 사실은 조금씩 그 형태를 갖춰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사실 어떤 산업이라든가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이해관계자 특성에 따라서 그 의사결정 구조나 내재화의 방안들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좀 결정이 되거든요. 우리 중견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자산규모 2조 이상의 회사로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나아가는 어떤 방식들, 다가가는 어떤 추진체라는 측면에서 거버넌스를 고민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던 HK이노엔이라든가 또는 이수화학에서는 그 산업의 특성에 맞춰서 그리고 그들의 비즈니스의 전략에 맞춰서 어떻게 의사결정의 구조 그리고 거버넌스를 세팅하고 그 계획이 어떠신지 들어보는 것도 매우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HK이노엔 먼저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상무님 부탁드립니다. 일단 HK이노엔 같은 경우에 그 거버넌스 측면에서 어떤 성과, 그 다음에 그 과정들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그 체계적 회의체를 만들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성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ESG라는 걸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ESG를 갖다가 구호가 아닌 진심으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이거 ESG 어떤 경영 활동들에 대한 어떤 인사고가 반영. 대표이사부터 구성원 전체가 다 인사고가를 반영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대표님. 예.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성과고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세 가지를 딱딱딱 짚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뒤에 가서 또 이야기를 들어볼 거니까 네, 다음은 또 이수화학에서 어떤 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수학은 작년부터 ESG 경영을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 진행한 것이 내 외부 관계자들 서베이를 통해서 니즈를 파악하고 경쟁사나 고객사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28개의 경영 과제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전 임직원들의 KPI로 반영을 하고 전체 임원들이 포함된 대표이사 산하의 ESG 경영위원회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실무협의체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기획팀 산하의 ESG 경영 파트를 만들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임직원들 교육이고요. 결국에 임직원들이 정확하게 ESG가 뭔지 이해하고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지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지 ESG 내재화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두 기업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 비슷한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두 분의 어떤 공통 분모를 보면은 여러 가지들을 한 곳에 통합해서 C-레벨 이하 같이 고민해서 의사결정을 받는 협의체 구성, 그리고 이것이 그냥 ESG 팀이 별개로 그냥 저 팀이 하는 일이다가 아니라 각 관련된 부서들이 함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재화하고 교육을 해주는 약간의 엔진 역할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두 회사의 공통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맞춤형이라는 표현도 쓰시고 각 부서별 교육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28개 과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10개도 넘는 부서들이 나눠서 함께 수행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회사를 더욱 건강하게 한다라는 약간의 화음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거버넌스로 보신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구나. 사실 ESG라는 뭐 용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많은 기업들이 이미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기존에 하셨던 부분과 약간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걸 또 맞추는 영역도 있으셨을 거고, C레벨에 대한 설득도 있으셔야 될 거고, 전체적으로 고민을 같이 공감하기 위한 구조도 있으셨을 텐데, 각각의 또 힘드셨던 애로사항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SK노의 경우에는 체계적 회의 체계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B레벨 부분에는 이제 강사위원회나 보상위원회나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등등이 있고, C레벨에서는 그 ESG 경영위원회, 그다음 CP위원회, 그다음에 안전보건위원회, 품질경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제약업 특성상 컴플라이언스가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2015년 4월 달에 이제 CP위원회를 처음 엽니다. 그리고 이제 매월 이제 한 달씩 해서 이제 85일을 진행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거는 ESG 인식 차이.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게 ESG라는 생각을 못했고, 컴플라이언스 인식 차를 극복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2015년, 16년도 회의할 때 보면 2시간 이상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동안에 토론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디베이트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교육도 하고, 그 과정들을 겪었고, 지금은 이제 CP위원회가 같은 분량을 하더라도 1시간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인식차를 극복하는 게 초창기 되게 힘들었다. 두 번째로 되게 힘들었던 거는 C레벨의 위원회가 계속 유지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CP위원회가 초창기에 저희 어떤 컴플라이언스, 어떤 ESG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였습니다. 근데 이거 뭐 똑같은 거 맨날 해? 임원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유지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이슈를 찾아서 그 이슈들을 가지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제기하고 이렇게 작업하는 게 되게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관부서가 매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아까 제가 극복했던 가장 큰 계기는 결국은 대표이사의 강력한 리더십, 의지였다고 생각됩니다. 작년 4월 달에 안전보건위원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작년 6월 달에 품질경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궁극적으로 이제 올해 4월 달에 ESG 경영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어떤 버팀목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바람직한 어프로치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다 같이 모여서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그것들이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합의점을 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되게 중요한 이슈별로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 그것들에 대한 내재화가 되니까 사실 작년에 통합된 ESG 협의체를 되게 쉽게 만드신 거잖아요. 저는 상무님 얘기 들으면서 ESG 경영을 할 때 우리 그 관련 팀들의 어떤 역할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을 하는데 그때 되게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센싱, 더듬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모니터링. 우리가 하기로 한 것들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프로그레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센싱하고 모니터링을 하려면 이 부서가 굉장히 오지랖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서가 하는 일 어려운 거 없는지 그리고 이걸 묶어서 또 사장님께 보고도 하고 또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면서 그 현업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이 되는 거죠. 역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략을 지원하는 조직이 되고 그 안에서 지금 아까 그 유지하시기 어려웠다라는 과정에서 그 더듬이 역할의 센싱과 그리고 프로그레스 체크를 하는 모니터링 이야기를 두 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공감을 가진 사례로 들었습니다. 거버넌스 얘기를 하면서 아까 상무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원래 하고 있던 고민들을 좀 더 경영에 접목하면서 고도화시키는 역할들을 좀 실무자께서도 해주시고 대표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 같거든요. 이수학은 어떠셨어요? 네, 이수학도 뭐 ESG 경영에서 사실 비재무적인 모든 걸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안 했던 건 아니지만 ESG 경영이라는 그 이름 안에 넣고 그것들을 설득하는데 좀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ESG 경영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직원들 대상으로 수차례 세미나를 진행을 했고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7차례에 걸쳐서 10명씩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눈맞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왜 이수학이라는 회사가 더 선제적으로 ESG를 해야만 하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득을 하는 과정들을 좀 진행해 왔습니다. 대표이사의 리더십도 가장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임직원들이 제대로 ESG를 이해하고 체화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ESG 동력을 잃지 않게 해주는 그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면서 내재화되면서 그 전부터 있었던 이슈를 대응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거나 하셨던 게 있을 텐데 산업별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산업이 갖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플랫폼이나 IT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즈니스 하는 부분들이 제조업과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기업이 미치는 영향과 그들의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달라지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 경영 숙제들이 나오게 될 거고, 이제 IT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노동이라든가 또 시장의 어떤 구조를 바꿔가는 어떤 경쟁법적인 측면에서의 공정함, 이런 부분들이 또 과제로 도출이 되기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옆에 있는 다른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규제나 이런 걸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어때서 상무님 이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이제 산업의 비즈니스에 따라서 어떻게 제약바이오가 대응을 해왔고 또 하셨는지. 제약바이오는 매우 명백한 특징이 하나 있죠. 생명을 다룬다는 거.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을 만들다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 해외 그 선진국도 상당히 고도의 그 규제 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규제라는 게 나쁜 규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생명을 다루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규제를 따라야 되는 거고, 국내 회사들끼리 또는 국내사랑 다우처사들끼리 뭐 같이 코어 프로모션, 코어 마케팅 하더라도 반드시 요구하는 거는 컴플라이언스를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ISO 37001이라든지 37301 또는 CP 등급 평가 이런 인증 여부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확인을 하고 그것이 있어야만이 사업 파트너로서 인정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규제 관련해서 이제 대응하는 이제 시스템들 이제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HK 이노행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걸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구축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제약산업이 갖고 있는 규제산업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사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정들이 요구하는 컴플라이언스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었고요. 그 다음 2018년에는 국회와 정부가 의약품 시장의 유통 투명화를 위해서 지출 보고서라는 것들을 갖다 공개하는 제도를 또 도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출 보고서 관련된 시스템 구축을 했고, 최근에 구축한 거는 이제 뭐 공급망 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제3자 관리 부분들이 되게 중요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HK 이노엔이 도입을 할 때는 공급망 관리보다는 제약 의약품 유통, 제약 CP 관련된 부분에도 제3자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도입을 했는데, 시스템 이름은 원바디입니다. 2021년에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2023년 내년에는 이제 유통이 아니라 구매까지 공급망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4년 이후에는 인권 경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 실질적으로 제3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공급망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2023년까지 그런 공급망 구매까지 다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그룹장님께서는 어떻게 그걸 보시나요? 워낙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리베이트라든가 또 이제 하도급법이라든가 여러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늘 깨끗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는 어떤 영역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급망의 관리나 구매까지, 그리고 협력사 관리까지도 관리 대상과 관리 영역들이 이제 넓혀지는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너무 잘, 진짜 우리 HK 이노엔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그 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이제 또 CP 중심의 이제 거버넌스를 잘 구축해 오셨고, 또 작년에 ESG 이제 위원회라는 측면에서도 구축을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HK 이노엔은 이러한 ESG 경영의 구축된 거버넌스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제 통합 내재화하실 계획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버넌스의 어떤 발전 단계를 좀 크게 3가지 정도를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기업이 의사결정하는데 최소한의 관리 체계를 만드는 전통적인 거버넌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입장에서는 이게 컴플라이언스였겠죠. 네. 그 다음에 품질 경영.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만이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니까 이 단계가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들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충족하고 리스크 관리를 고도화할 수 있는 단계. 저는 이제 그걸 체계적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아마 그 이노엔은 여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4월달에 ESG 경영위원회를 만들면서 그 체계적 거버넌스를 이제 만들어가는 단계에 이제 들어온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3단계를 저희는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데, 3단계는 기업이 선제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법이나 그 다음에 그 사회나 그 다음에 규범 등의 어떤 것들을 이제 개선시켜가지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관리 체계를 만드는, 저는 이제 지속 가능한 선제적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이 단계를 목표로 이제 가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이제 3단계를 가야 되는데, 결국은 뭐 여기서도 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구성원들의 어떤 지속적인 이제 관심, 자발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로 이제 받쳐줘야 되는 거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최고 경영자, 대표이사의 리더십. 이게 결국은 이것들을 이러한 식의 단계적인 거버넌스 발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학 분야가 또 ESG 생태계가 맞물려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어떠셨어요? HK 이노엔이 다루는 게 생명을 다루는 거라고 하면, 사실 화학기업은 생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피해가 클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규제가 되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올 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저희도 좀 더 그런 고도화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7년 전부터 안전 문화를 이제 확립하고 다양한 안전
환경 관련된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피해뿐만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피해가 가능한 산업이기 때문에 탄소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시행된 탄소 배출권 거래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탄소 국경세라든지 탄소세,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비용적인 부담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15년도 그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후에 저희가 받는 할당량 대비해서 배출권이 되게 초과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것들을 협의체를 만들어서 상의를 하면서 좀 헤쳐나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희 공장단에서 탄소 배출을 그냥 단순히 에너지 절감으로만 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뭐 LED 교체를 하고 열효율 개선을 위한 공사를 해도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본사에 있는 영업, 기획, 그리고 공장에 있는 기술 생산분들과 같이 협의회를 구축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저희 수소 생산 공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소 생산 공정을 어떻게 바꿔볼 건지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그 인근 석유화학 단지에서는 부생수소라고 수소가 부산물로 나오는 공정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직접 만들지 않고 사와서 온실가스를 전반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실행하게 됐고, 다행히 한 15% 정도 절감이 가능해서 와, 저희는 15%. 이제 배출권이 좀 플러스인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나 그 산자부에서 운영하는 이제 우수 사례로 여러 가지 발표를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못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의 이런 탄소 배출 감축 방법론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것들을 그 어떤 회사에서 동일하게 하더라도 별도의 비용 없이 감축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론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특허 오픈하는 것처럼. 네네, 특허 오픈하는 것처럼 원하시는 기업들은 마음껏 활용 가능합니다. 이수화학에서 이제 신규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보니 그 고객들의 요구사항뿐만이 아니라 환경법 규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다른 외부 변수에 의해서 갑자기 저희 열심히 추진하고 있던 신규 사업이 드랍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 그러면 저희 신규 사업 발의 단계부터 단순히 이거를 기술 개발 가능성과 수익성만 볼 것이 아니라 환경법 규제나 그 ESG 트렌드라든지 그런 경영 전략적인 관점에서 좀 검토를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스테이지 게이트라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스테이지 게이트라 하면 저희가 신규 사업 아이템을 발의해서 그거를 이제 상업화할 때까지 그 각각의 단계별로 꼭 체크를 해야 되는 사항들을 체크하고, 그래서 저희 이수학 같은 경우는 9개 유관부서가 신규 사업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각 단계별로 논의해야 되는 사항들을 논의하고, 신규 사업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허들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허들들에 대해서도 한 부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합심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같이 이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의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의 핵심입니다. 각각의 사일로를 없애고 중장기적인 어떤 가치를 공동으로 보는 거죠. 사실 KPI의 설정도 되게 연결이 있을 것 네. 같아요. 각 부서가 각각의 KPI만 한다면 그렇지. 사실은 기업 전반적인 중장기 차원에서 합의를 이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수화학의 그런 스테이지 게이트 같은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거버넌스에서는 어떤 니즈 베이스로 각 부서가 협업을 해서 이제 기회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경영에 시스템적으로 내재화가 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하나의 어떤 시작점에서의 경영 활동이 다 연결이 좀 있기 때문에 제조 부분에서는 신제품을 출시하다든가 화학에서도 어떤 새로운 기회나 비즈니스를 봤을 때 다 같이 협의하는 협의체가 필요한 거죠. 사실 이러한 실무 협의체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C레벨의 의사결정에 올리고 또 필요하면은 이사회 보고까지 하는 것들이 이해관계자 경영, 이사회 경영의 이제 핵심 거버넌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의사가 경영에 반영이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들, 그다음 새로운 생각들을 갖다가 계속 꾸준하게 만들어내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네. 어머니스 이렇게 가는 과정에 놓여져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말씀하셨던 KPI와 또 교육에 대한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없으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값은 자지만 잘 들여오면 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회사의 ESG 경영에 도움이 되는 자질을 선택하기 위한 직원이 해야 되는 의사결정에도 사실은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과정인 거잖아요. 교육 같은 경우는 진짜 그 거버넌스가 뭐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그것만큼도 되게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될 거니까. 맞아요.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될 거니까. 네. 내재화시키는 데 있어서 교육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이제 컴플라이언스 중심으로 초창기 시작할 때도 계속 교육을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또 이제 그런 부분들 하나가 고민해서 나왔던 이제 사례 하나는 CP 체인지 리더랑 에이전트라는 것들을 임원, 조직장, 그 다음에 매니저를 중심으로 해서 양성을 합니다. 외부 전문가들의 교육들을 받고 이분들이 교육을 하는데 자기 조직을 교육하지 않고 교차 교육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자기 교육을 하는 거는 내 조직장이니까 내 임원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다른 임원에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 다르거든요. 아, 진짜 회사가 ESG를, 컴플라이언스를 넘버원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효과 때문에 저희가 그 제도를 2019년도 도입을 하고 있고, 그 성과는 꽤 큰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되게 신경 쓰는 거는 이제 주관부서들이 이제 계속 CP팀이나 이런 때 교육을 하는데, 교육이 결국은 효과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교육이 끝난 다음에 효과성 평가를 하고, 그래서 강사에 대한 평가, 그래서 우수한 강사는 연말에 시상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구성원들, 나중에 KPI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점수가 돼야만이 통과가 되는 거고, 그것들을 업적과 역량에 넣어서 승진하는데도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그래서 교육이 진실되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사람도 평가를 통해서 잘 해야 되는 동기를 부여하고, 듣는 사람도 내가 왜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서 교육 효과를 갖다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그 궁극적으로는 ESG 내재화, CP 내재화를 좀 이루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교육은 거버넌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의 ESG 경영의 역사가 깊고 또 거버넌스 체계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면 이 휴먼 캐피탈 매니지먼트, 인재 양성과 또 우리 사람들의 어떤 교육, 그리고 어떤 인권 경영, 또 사람 중심의 비즈니스에 대한 내재화를 엄청 신경을 쓰는데, 그 부분에서 교육이 핵심이고, 그 교육이 어떤 구성원들의 어떤 그런 역량을 강화시키고 의사결정과 고도화가 되는 거버넌스의 핵심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 인재 경영이 네, 캐피탈이라는 말로 들으니까 네, 되게 네. 회사의 어떤 자산이냐 자본이냐 네, 이런 네. 느낌까지 와닿네요. 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신 이제 상무님 말씀이랑 약간 인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성훈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저희 교육을 좀 더 심화해야겠다. 막 받아 적으셨어요. 우리도 저거 해야겠다. 저희는 이제 임원들하고 이제 좀 그 유관 팀장님들 대상으로 조금 스페셜한 주제를 가지고 좀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까지 진행한 게 컴플라이언스, 환경, 그리고 이제 내일도 진행 예정인 게 자원순환, 그리고 탄소 중립도 이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 게 작년 말 올 초에 KPI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하면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왜 꼭 이걸 다 해야 돼? 이런, 그리고 우리 부서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유관 팀들이 같이 같은 공동 지표를 가져가게 하는 KPI를 선정을 하고 교육에 좀 더 힘을 쓰게 됐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대표님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ESG 경영에 막 내가 들어갈래라고 사실 하시기 전에 흐름이다 보니까 실무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실 텐데, 이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중소중견기업 실무자분들, 또 더 나아가서는 대표이사님들께 이 거버넌스를 내재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좀 쉽게 시작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수학의 경우에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유수의 그런 대기업처럼 이사회사나 위원회를 설립하고 그렇게 진행하는데 좀 애로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없이도 거버넌스를 좀 더 쉽게 접근해보겠다라고 하면 좀 조언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가진 임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내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니즈에 귀 기울이다 본다면 과정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정보들을 통합해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의사결정한 내용들을 실행을 한다면 이게 바로 거버넌스의 내재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딱 해주셨어요. 이제 ESG 거버넌스가 뭐야라고 하시면 요거 캡처해서 딱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모님께서도 우리 이제 선배님으로서 ESG를 위해 이제 가시는 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중견, 중소 기업뿐만 아니라 ESG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 또는 실무자들이 가장 고민되는 지점은 아마 거버넌스 G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E나 S 부분들은 좀 이렇게 좀 형상적으로 보이는데 이 거버넌스 부분들은 잘 안 보이죠. 저희가 이렇게 뭐 장표를 만든 거 보면은 S 레벨, 뭐 M 레벨, B 레벨, C 레벨 이렇게 하면서 회의체 이렇게 만드는데 그걸 보면은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떡하라고.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의문점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못 찾게 되면 포기 이러죠. 근데 실제로는 이노인도 그렇고 이소하게 있던 부분들은 아마 회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제조업체라면 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협의체들이 이미 운영을 되고 있는 거죠. 다만 그거에 묶여있지 않았을 뿐인 거고 그것이 ESG라는 이름으로 가 있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어떤 거버넌스를 갖다가 만약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회사한테 가장 중요한 이슈를 먼저 찾아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슈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 구성원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중요시 여겼던 이 이슈였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리고 더욱더 그 회사가 발전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지속하는 경영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의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두 분 모두 정말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다른 내용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집중을 해봤는데 제가 느낄 때 좀 비슷한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how to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단계적으로 나눠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진짜 뜬구름처럼 멀리 엄청 높고 넓은 하늘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계단 하나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실 수 있게끔 진짜 약간 이렇게 다운시켜 주신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ESG 경영이라고 하면 이해관계자 경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거버넌스는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니즈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을 잘 듣고 잘 이행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기업 사례를 보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공통분모가 결국에는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를 잘 센싱하고 그것들을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협의해서 이루어 나가는 모든 과정들, 결국 저희 이제 이 영상 앞쪽에 이제 센싱과 모니터링이라는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센싱과 모니터링이 기업 문화가 되고 또 그것들을 끌고 나가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어떤 구성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요즘에 영상을 많이 보면 거버넌스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안 와닿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거버넌스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을 누군가 받았을 때 보여주시기에 가장 좋은 사례들로 구성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었고 저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ESG 리더십은 사실 등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리스크와 또 앞으로 펼쳐질 여러 가지의 경영 환경에 우리 전사적으로 우리의 기업이 가야 되는 방향을 잘 의사결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길을 밝혀주는 역할이 사실 ESG 경영 거버넌스의 또 리더십의 정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완전 마지막으로 두 분 지금 이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도 되게 비슷한 예전에 두 분의 모습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ESG를 처음 접했을 때 사실 저도 생소하고 되게 어렵다라고 느껴졌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생소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제일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거를 ESG라는 그런 다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고 그 관점에서 이제 엮고 묶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게 어렵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버리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렵다는 걸 버리는 게 중요하다. 네. 성우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똑같습니다. 이 팀장님이랑 ESG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고요.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쉬운 거다. 근데 가능하면은 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 쉬운 방법은 뒤에서도 찾으시면 된다. 그럼 할 수 있다. 네, 이상입니다. 처음 막막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이제 꿈과 희망이 되실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멀지 않다, 가깝다. 제가 꿈과 희망을 가졌습니다.
어렵지 않고 쉽게 생각하면 쉽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지금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제일 많이 좀 필요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세 분을 모시고 대한상공회의소의 ESG BP 시리즈 거버넌스 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핵심 노하우들 오늘 전달을 해주셨는데 네, 이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또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우리 ESG 으쓱 플랫폼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또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 거버넌스 편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